작년 통계를 보니까 은행권 희망퇴직자들이 한 5억 4천 정도 받았다. 여기에 이렇게 막 열광하는 거예요. 반응 뭐 장난 아닙니다. 댓글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데 이래서 은행에 취직해야 되나 보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또는 시스템적으로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목돈을 받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냥 거기 보면 또 능력자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아주 헤비한 이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부동산이나 몇 가지 그 자산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생겼는데 올해 7월 달에 카카오 자회사에서 이제 희망퇴직 받는다고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 계열사의 이제 자회사 노조들이 모여가지고 본사가 갖고 시위도 한번 하고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기 뭐 댓글 달린 거 보면 막 경영진이 잘못한 걸 왜 직원들이 책임을 떠넘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있었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 소식이 있었어요. 딱 한 달 뒤 8월 중순쯤에 신한은행에서 이제 희망퇴직자를 했거든요. 은행권의 희망퇴직자는 IMF 시절에 겪었던 52세 이상이면 아실 거예요. 대단히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뉴스가 보도된 거 보면 여기서 받는 게 부지정자급 이하의 직원들이니까 83년생이 MZ세대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40대. MZ세대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여기에 댓글 달린 거 보면 카카오 노조 자회사들 구조조정한 거랑 완전 180 다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노조에서는 6개월 지임금에 희망퇴직자들한테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 정도 해가지고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3천만 원 내외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은행권은 36개월 치준다. 그래서 이제 추가 보너스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하니까 물론 연한에 따라 다른데 3억에서 한 5억, 6억, 7억까지 이상 받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은행권 희망퇴직자들이 한 5억 4천 정도 받았다. 여기에 이렇게 막 열광하는 거예요. 부럽다. 반응 뭐 장난 아닙니다. 이래서 은행에 취직해야 되나 보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또는 시스템적으로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목돈을 받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기 보면 또 능력자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원래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 메리토크라시거든요. 메리토리즘이 아니고 이즘이 아니라 크라시예요. 정책 같은 거예요.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훌륭한 사람들한테 더 보상을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썼던.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과 직접 관련된 개념인데 이게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돈을 만드는 능력과 동치로 생각하는 거죠. 목돈을 만드는 그 재능을 하나의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게 한국적인 능력주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능력이라는 건 공정하게 얻은 성취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한 10명 중 7, 8명은 그런 것들을 능력주의라고 한다라고 정의는 이해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맥락이 딱 들어가면 부모의 배경 없이 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무임승차자라는 사람들을 혐오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모의 부를 이용해가지고 부가 된 사람들을 혐오하진 않습니다. 미워하진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무임승차라고 하면은 복지나 이런 걸로 기회를 주어지고 이런 걸 무임승차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슬프게도 복지 시스템으로 받는 그것들을 무임승차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 찬스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럼 이게 한국적인 현실을 부의 양극화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무기력하게? 근데 다른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계층 상승 욕구가 대단히 높아요. 중산층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한 10명 중에 5, 6명인데 상류층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작년보다 또 증가했어요. 계층 상승 욕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죠. 현실적으로 부의 양극화나 갭은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계층 상승 욕구가 남아있죠. 그러면 갭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뭘로 메꿔야 되냐.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또는 일을 열심히 해서 봉급을 잘 저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나 이쪽에 대한 관점으로 돈을 버는 관점을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충돌하는 개념이 기존의 한국 사회의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개념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계층 상승 욕구라고 하는 큰 욕망과 이게 부모의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혼자서 노동소득만으로 안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상화폐든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 이런 투자를 통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이 노동소득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올라간 거죠. 이게 하나의 주류적인 인식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존의 40대 후반, 50대, 60대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노동관하고 약간 충돌이 날 수 있어요. 한국적인 맥락에서의 노동소득 있죠. 영어의 표현하고 조금 다른데 영어의 레이버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영어로는 이게 earned income. 그러니까 내가 수고를 들여서 벌어들인 소득, earned income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불로소득은 unearned, 수고를 들어가지 않는 소득인데 unearned income은 불로소득이라고 우리는 번역은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unearned income의 원래 뜻은 뭐가 있냐면 상속 또는 증여 또는 뭐 연금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소득을 unearned income이지, 예를 들어 투자 소득 있죠. 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인컴이나 포트폴리오 인컴이나 아니면 저작권 같은 거 있죠. 한 번 한 다음에 자녀 소득 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 여러 가지 소득 방향이 있는데 한국에만 유독 불로소득이라고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념으로 낙인을 찍는 개념이 된 거죠. 여기서 2030은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요 불로소득의 개념이 2030하고 기존의 가치관에 조금 충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까지만 해도 연말 되면은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책들이 정해져 있어요. 트렌드책들도 뭐 잘 팔리겠죠. 우리 책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트렌드 책도 올라가고 경제경영서도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직생활 잘하는 법이 베스트 10 안에는 꼭 한두 권씩 올라가 있어요. 요거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권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올라갔냐? 2020년, 2021년, 23년 계속 투자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걸 보고 40대, 50대, 60대 경영진들이나 회사 다니는 선배들은 아니 조직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왜 자꾸 돈 벌려고 하냐.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투자 열풍이 떨어지고 자산시장이 폭락하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현상이라고 봤어요. 안 돌아간다.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고, 예탁결제원 주식 투자자들 계좌 있죠? 여기에 그 나이가 표시되어 있는데 20대 30대가 실제로 2020년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있죠? 지금 자산시장 하락 중이잖아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존버인가요? 뭐 돈 벌 수 있죠. 존중을 받아가면서 버티기. 이 자산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계속 이 노동소득 이외에 자본소득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 세대한테는 있고 아마 이게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노동소득에 집착해서 몸값을 올라가게 된다는 관점에서 완전히 이제 시프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적으로 투자 관련된 공부나 이쪽에 기회를 찾게 될 게 안정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죠. 전망이기도 하고. 이 관점이 약간 흥미롭게도 2024년도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 이후의 선거에도. 왜냐하면 선거는 어떤 타겟층을 공략하는가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한다는 게 굉장히 큰 포션으로 차지했잖아요. 서민은 모르겠는데 노동자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성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동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소득을 병행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패시브 인컴, 이거를 공격하면 이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는 직장에 대한 1,8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소구를 하려면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포심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 노동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 이슈를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옛날 사람인가? 저는 근데 막 너무 패시브 인컴 뭐 이러면 약간 손은 누가 키워?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 우리는 패시브 인컴 별로 안 좋아해. 전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아이.